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 시장이 유골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사람 하나만 유골이 올해 최대 호재라고 말하는 걸까요? 유골은 위험한 달이다. 다들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선거가 있고 대형 IPO가 있고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니까 한 번쯤 부닥거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여다본 한 사람은 정확히 정반대를 말합니다. 유골이야말로 올해 가장 큰 호재가 묻혀있는 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한국이든 미국이든 원유 애널리스트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둘째, 30년도 더 된 그 전쟁이 지금 이 유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두 질문에 답이 붙는 순간 지금 다들 악재라고 부르는 게 왜 호재로 뒤집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은 유골에 깔린 세 가지 악재고요. 그 아래 동기는 유가와 물가가 진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환율과 금리와 AI 주식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풀리느냐 하는 그림이에요. 미리 하나만 던지자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역사적으로 딱 3개월에서 4개월, 특히 석 달입니다. 2월 28일에 시작했으면 지금 몇 월인지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자,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유골의 조정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좁은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똑같이 잘못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원유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물어봐도 미국에서 물어봐도 답이 똑같습니다. 유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 높은 유가가 아주 오랫동안 간다. 하이어 포롱고 거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분석 중에 1990년 걸프전을 단 한 번이라도 펼쳐서 비교해 본 분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면에서 동기에서 결과로 한 층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다들 무서워하는 그 세 가지가 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지 정리가 될 겁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유골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골 3.1 지방선거입니다. 이건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뀐다 만다. 그런 얘기들이 돌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해석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달력에 적힌 일정으로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IPO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일찍 하필이면 유골 FOMC 직전 금요일에 상장을 마무리하겠다고 확 당겨놨어요. 대형 IPO가 왜 무섭냐? 대량의 자금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초대형 신규 상장 하나가 그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걸 사기 위해서 들고 있던 다른 걸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큰 IPO 직후에 증시가 잠깐 휘청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건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자금의 물리적인 이동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골 FOMC 그리고 새 연준 의장의 취임입니다. 시장엔 오래된 속설이 하나 있어요. 새 의장이 취임하고 몇 달 지나면 꼭 한 번씩 신고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키를 잡으면 시장이 한번 시험을 해본다는 거죠. 이 양반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린스펀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 블랙 먼데이가 왔고 버냉키 때는 금융위기가 터졌고 옐런 때도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유골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대형 IPO 뒤에 조정이 오는 것, 연준 의장이 바뀌는 시기에 시장이 출렁이는 것, 이거 옐런 때도 그랬고 버냉키 때도 그랬습니다.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조정을 기다리는 분들의 심리입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두 번째는 포모가 와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 같으니 제발 조정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결론이 사실 똑같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재료를 자꾸 찾게 됩니다. 마침 IPO가 있고 마침 새 의장이 오니까 그게 손에 딱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골 조정은 온다. 여기서 끝내면 깔끔합니다. 확률도 그쪽을 가리키고 역사도 그쪽을 가리키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패턴이 정말 바뀔 거냐. 그린스펀 때, 버냉키 때, 옐런 때 그 조정들에 안 흔들리고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은 결국 다 어디로 왔습니까?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훨씬 위로요. 6골에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파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들고 계셔서 불안한 분들, 포모가 와서 마음이 급한 분들, 그런 분들은 6골에 혹시라도 조정이 오면 그때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야 포모가 좀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일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장이 무너진다에 걸어두신 완전한 배어, 비관론자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느리게 가도 멈추지 않으면 결승선에 먼저 닿는 쪽이 있죠. 그렇게 보면 새 의장의 취임도 스페이스 X의 상장도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6골의 가장 큰 호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유가 하락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역사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특히 석 달 정도 간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3월, 4월, 5월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골이 드디어 최악을 지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은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입니다. 시장의 원유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다 높은 유가가 오래 간다고 말해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100명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정말 다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반대 방향을 들여다보지 않아서일까요? 솔직히 저는 유가 잘 모릅니다. 무식해서 잘 몰라요. 이번 패턴이 과거랑 똑같이 갈지 아니면 이번만 다를지 그것도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골부터 유가가 피크아웃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지금처럼 모두가 한쪽만 보고 있을 때는 반대편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게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피크아웃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엮여 있어요. 한 고리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꺾이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먼저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나라는 기름을 사와야 하는 수입국이잖아요. 유가가 높으면 그만큼 달러를 더 써서 기름을 사와야 하니까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통화 가치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유가가 꺾이면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통화가 다시 단단해져요. 통화가 안정되면 그 나라들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내다 팔던 미국 국채를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국채 매도가 멈추면 미국 금리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안정되면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짓눌려 있던 주식들,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AI 주식들이 숨통이 트여요. 정리하면 유가 하나가 꺾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통화에서 국채로, 국채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AI 주식으로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다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를 6골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역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990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느냐.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TV에서 걸프전 중계를 계속 봤거든요. 사상 최초로 전쟁을 생중계해 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직접 CNN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없으니까 국내 방송사들이 CNN 화면을 그대로 받아다가 번역해서 틀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 장면 하나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유가가 폭등합니다. 18달러쯤 하던 게 40달러 안팎까지 2배 넘게 뛰었어요. 그것도 아직 전쟁이 나기 전에 말입니다. 당시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합치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신문에는 매일같이 전쟁 난다, 탱크 모은다, 지금 병력 싣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묘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침공 때 확 튀어올랐던 유가가 전쟁이 나기도 전에 오히려 슬슬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4개월 내내 전쟁 난다 외쳤는데 막상 안 났어요. 그러다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진짜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프에서 떨어지던 유가가 중간에 살짝 한번 튀는 그 지점, 그게 바로 개전한 순간이에요. 당시 이라크는 전차 전력이 세계에서 4위쯤 하던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다국 적군한테 일방적으로 깨져서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후퇴하면서 쿠웨이트의 유전을 전부 다 터뜨리고 불을 질러요. 유전에 붙은 불은 끄는 데만 보통 1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데 다시 3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공급의 8%가 그렇게 몇 년을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유가를 보세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역사가 남긴 답입니다. 아니, 공급의 8%가 몇 년을 통째로 사라졌는데도 유가가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전이 불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샤헤드 드론 50kg짜리가 한두 발 가서 터진 정도지 공격은 받았어도 가동이 불가능할 만큼의 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호르무즈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간다. 사상 최대 공급 충격이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걸프전을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난다 4개월을 외쳤는데 정작 안 났던 그 외침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어쩌면 표면일 수도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다른 물가로 번지느냐 파급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가가 한번 확 올랐다가 내려오는 일회성 충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빠집니다. 무서운 건 그게 아니라 기름값 오른 게 운송비를 올리고 운송비가 식료품 값을 올리고 그게 다시 임금으로 번져서 물가 전반에 단단히 밝혀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유가 그 자체보다 이 파급 효과를 훨씬 더 무겁게 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가느다란 선 2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과하게 출렁거리는 항목들을 잘라내고 딱 가운데만 보는 물가 지표예요. 우리가 경기 점수 매길 때 최고점이랑 최하점 빼고 중간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사 평균 트림드 민이라고 해요. 새 연준 의장이 들고 나온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굵직한 헤드라인 물가는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유가가 높았던 4월 데이터가 다 들어간 이 절사 평균에서는 다른 물가로 번지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하급 효과가 작다는 거예요. 일반 분석들은 전부 물가 우려 하는데 정작 위아래 과하게 튀는 놈들을 다 잘라내고 가운데를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준이 그동안 봐오던 방식으로만 보면 불안한데 이 절사 평균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금리 내려도 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는 좀 과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가가 올랐다고 거기에 바로 금리 인상으로 맞받아치는 건 저는 틀렸다고 봐요. 문제는 그렇게 대응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노르웨이도 금리를 올렸어요. 한국도 올린다고 하고요. 독일 쪽 전통이 강한 곳은 당연히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아주 빠르게 식어요. 가뜩이나 비싼 기름값 때문에 가게도 기업도 허리가 휘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쓸 돈이 한 번 더 줄어드는 겁니다. 걸프전 때도 정확히 그렇게 했거든요. 공급 충격에 금리로 맞받아쳤다가 경기가 훅 꺾였어요. 그래서 제 전망은 다들 올릴 거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올릴 거고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경기를 너무 빨리 식혀서 나중에 금리를 더 크게 더 깊게 내려야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의 인상이 다음 인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양극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분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것만 안 오르냐? 코스닥 한다더니. 또 한 분은 반도체랑 소부장이 있어서 돈은 벌었는데 시장이 이상하다. 질이 안 좋다.
이러세요. 두 분 다 사실은 양극화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강세장은 늘 양극화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오를 때도 너무 쏠렸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쏠려있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갈 때 그 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여러 종목으로 퍼져 있는 편이었어요. 진짜 강한 강세장은 원래 가는 놈만 갑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강한 군대일수록 가장 사나운 장수를 선봉에 세우는 법이죠. 그 선봉을 빼고 균형 잡힌 진영을 원한다는 건 사람한테서 심장이랑 폐를 빼는 거랑 똑같아요. 빼면 죽습니다. 주도주를 빼면 시장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쏠려서 질이 안 좋으니 다른 걸 사야 한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 투자 디톡스 책 쓴 사람 아니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뭘 디톡스 해야 하느냐? 그런데 제 대답은 좀 짓궂습니다. 지금 무슨 디톡스를 해요? 지금은 빨리 파티에 참가해야 할 때죠. 해독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하세요.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습니까? 물론 농담 반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또 거기서 살짝 발을 빼야겠지만요. 자,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육골이 위험한 달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건 위험한 건 육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한 건 육골을 위험하다고 믿게 만든 그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종이에 사각형을 그리세요. 가로축은 동참한 경우와 동참하지 않은 경우, 세로축은 주가가 오른 경우와 떨어진 경우. 그러면 4칸이 나오죠? 각 칸에 내가 이 상황이면 얼마나 행복하거나 불행할지 숫자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갔는데 올랐다. 이건 한 플러스 10만큼 행복할 것 같다.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한 마이너스 7만큼 불행할 것 같다. 안 들어갔는데 올라버렸다. 이건 배가 아파서 한 마이너스 8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4칸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한 경우의 숫자를 더하고 동참하지 않은 경우의 숫자를 더해서 둘을 비교하세요. 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00번을 해보면 100번 다 동참한 쪽의 숫자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올랐다 그럼 다 같이 먹은 거니까 기쁨이 배가 되죠. 들어가서 떨어졌다. 그래도 나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다 같이 떨어진 거라 슬픔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덜 불행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드릴 뿐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양심을 어기면 불법이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유료 강의 같은 걸 팔지도 못해요. 붉은 저녁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 사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꼭지에서 사라고 외친 사람은 나중에 시장이 빠져도 욕을 별로 안 먹어요. 오히려 조심하자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시장이 휙 날아가 버린 사람이 더 욕을 먹죠. 너 때문에 못 벌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너 때문에 물렸다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사라고 외치는 게 사실 더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더 저는 거기에 안 탑니다. 편한 길로 가려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현명해지세요. 똑똑한 건 지금이 꼭진가 더 갈까 분석하고 또 분석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헛도기가 되는 겁니다. 현명한 건 아까 그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미래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어느 쪽이 내 기대값이 더 큰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맞추려다 자주 다치고 현명한 사람은 애초에 못 맞힌다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해요. 진짜 지혜는 칼을 더 빨리 휘두르는 게 아니라 칼을 언제 안 쓰는지를 아는 거였죠. 육골의 유가가 정말 피크아웃 할지 그건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 가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컨센서스 전체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 그래서 모두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역사는 늘 누구의 편이었는지,
100명이 100명 다 같은 말을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답은 육권이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분석에 갇히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육골 조정을 기다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쪽입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